피해자 진술이 믿을만 하더라도 피고인 진술 또한 믿을만 하다면 피고인 진술을 배척할 증거를 검찰에서 더 제출하라는 것이고요. 만약 이렇지 못한다면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라는 취지입니다. 너를 위한 변호, 법무법인 수완의 김의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업에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처음에 검사 시절에 서초동에서 이제 개업한 지인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변호사는 겨울이 비수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니 범죄가 계절을 가려서 일어나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검사는 겨울에 더 바쁘거든요. 그랬었는데 변호사로 실제로 겪어보니 겨울이 확실히 비수기였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아마 경찰이나 검찰, 법원의 인사이동 시기가 겨울철에 물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범죄별로도 계절을 타는 범죄가 있을 것 같은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노출이 많은 여름에 조금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혹은 겨울에 실내 데이트가 많으니까 겨울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제하지 않는 관계에서도 성관계를 맺거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이상하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특히 처음 보는 이성과 술을 마시고 원나잇을 한 후에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고소를 당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겁도 나고요. 또 결과에 따라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낙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이 성범죄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틀린 것은 아닌데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 정황과 반대되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에 더해서 피고인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고 모순되어서 믿을 수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피고인의 합리적이지 않고 모순된 진술이 그 자체로 공소사실을 직접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수는 있고 또는 피해자 진술하고 결합해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든지 피해자 진술이 믿을만하다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선고된 유의미한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여름경이었는데요. 시간대는 23시 15분경, 여름임을 감안해도 좀 해가 지고 어둑한 밤이었습니다. 운행 중이던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피고인이 맨살을 비볐어요. 피해자가 이동하자 따라서 이동해서 옆자리에 다시 앉은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해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공소 제기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피고인께서 자폐성 장애와 2급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2심까지는 모두 유죄가 인정된 사안이었고요.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1심, 2심까지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증거 능력이 인정된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고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서 재차 같은 행위를 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대법원 판결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르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나이나 지능, 지적 능력, 판단 능력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에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자폐성 또는 지적 장애인이라면 외관상 피고인의 언행이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례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고의를 추단하거나 고의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추가적으로 더 심리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된다고 했냐면 전문가의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서 피고인의 장애 정도나 지적 능력, 판단 능력 등을 심리해야 하고 그 결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만약 피고인이 비장애인이었다면 피고인의 말이 이례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배척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을 것인데 장애인이었기에 조금 더 심리를 해라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그러면서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그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해야 하는데 검사가 그러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꼬집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해야 하고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요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거나 그에 따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근거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원심이 가장 중요하게 본 유죄의 근거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서 추행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한두 번 정도는 실수로 살이 부딪힐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해서 갔는데도 쫓아가서 살을 맞댔다. 이러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근거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본건에서는 빈자리를 채워 앉는 것이 피고인이 앓고 있는 그 강박 증상의 발현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근거로 변호인이 1심에서 10년치 진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영선수 경력이 10 몇 년 됐고요. 강사 경력이 8년 동안 있었는데 맨살 접촉이 많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성범죄 등으로 문제가 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상고심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정인데요. 변호사님이 이를 발굴해서 제출했다면 정말 훌륭한 변론을 하신 게 아닐까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검사가 피고인의 성적으로 어떤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성적 관련성은 얼마인지, 지적 능력이나 판단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표정이나 태도, 뉘앙스 등이 담겨 있지 않아서 지적 능력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데 원심에서는 이를 근거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재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고인의 지적 능력 등을 살피라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보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판결 취지에 따라서 검찰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고의를 입증한다면 추후 유죄가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심 판결을 지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건이 모든 성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고의를 부인하는 사안에서 좀 특이했고요. 피고인이 장애가 있다는 점에서 또 특이했습니다. 이 두 가지 단계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해요. 요즘은 시대 보면 경계성 지능장애가 되게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장애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피고인으로 됐다고 해도 자폐 같은 것처럼 충분히 좀 피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요 사안도 그랬습니다. 요 사안도 어떻게 됐냐면 피해자와 목격자가 한 분 더 계셨는데 이 두 분조차도 이 사건이 수사되고 공소제기될 때까지 장애가 있는 줄 모르셨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정상적인 관점에서 봤죠. 그런데 1심에서 변호인이 아니다, 이분은 자폐가 있고 장애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근거 자료를 내고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피고인 보고 증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증명하라는 게 이번 판결의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원나잇2 고소를 당했을 때 이 사건을 참조해서 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려 볼게요. 고소 전에 스킨십을 하기 전부터 증거를 많이 확보해 두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고소 후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뭔지를 좀 파악해야 됩니다. 동의가 없었다는 것인지, 동의가 있었는데 중간에 철회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기억이 아예 없는데 나한테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인지, 혹은 기억은 있는데 술에 취해서 한거불능이었다는 것인지 등을 파악해야죠. 근데 아마 증거가 없으신 상황이 대부분일 겁니다. 녹음을 하거나 촬영을 하지 않았던 이상에서는 증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내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면서 경험치계도 비추어서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모순되지 않다, 이렇게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주장과 비교했을 때 상대방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고 모순되기 때문에 신빙성이 배척되면 무혐의나 무죄로 판단될 것이고요. 상대방의 주장과 대등하기만 하더라도 과거와 비추어 볼 때 더욱더 다투어 볼 만한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에서는 더 철저히 수사를 해서 대등한 상대방의 진술에서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증거를 통해 입증하려고 할 것이고요. 이 사안은 언론에서도 다소 보도된 사안인데요.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라고 코멘트했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직접 반박한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번 판결이 피해자 진술을 부당하게 의심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믿을만 하더라도 피고인 진술 또한 믿을만 하다면 피고인 진술을 배척할 증거를 검찰에서 더 제출하라는 것이고요. 만약 이렇지 못한다면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커진 것이고요. 이번 판결을 해석하는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시 보실 점은,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법률 자체도 복잡하지만 개정도 잦고요. 법리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가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의 무고함을 입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수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